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노영의 출발 새아침이 이번 주부터 더 빠르게 아침을 시작하고 있죠. 7시 정각 그리고 8시 정각에 시작하니까요. FM 94.5MHz 채널 고정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이 변화에 또 깜빡 까먹고 또 8시 10분에 돌아온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는 경제 소식 알아보고 사건 와이파이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마장 가본 적 있으세요? 그 열기와 짜릿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데요. 마사회의 40대 기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마사회 내부의 문제가 조금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십시오. 방송 중에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누세요. 잠시 후 뵙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물가는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2% 달성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로 속보치와 같았습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0.4, 2분기에 1%였으니까 4분기에는 적어도 1% 이상 성장을 해야만 연간 2% 달성이 가능합니다. 관건은 4분기인데요. 지금 수출도 여전히 부진합니다. 내수도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이라도 좀 앞당겨서 집행하겠다. 남은 예산 총 동원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 달성은 좀 요원해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물가는 IMF 이후 최악입니다. 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물가 수준을 의미하는 GDP 디플레이터, 이른바 GDP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1.6%. 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9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는 소폭이 상승했지만 수출 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물가를 끌어내렸는데요. 이렇게 저성장과 물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인 디플레이션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우리 경제가 올해 바닥을 찍긴 하겠지만 회복세는 완만하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S&P가 어제 신용평가사로서는 처음으로 이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바닥을 찍고 내년에 반등하겠지만 회복 속도는 매우 더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9, 내년은 2.1%로 제시한 겁니다.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적 완화나 미국과 중국의 부분적인 무역 합의 가능성 등에 힘입어서 내년 한국 경제는 반등이 가능하겠지만 이 글로벌 불확실성이 큰 이 환경 속에서 투자가 여전히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도 낮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핵심 위협 요인이 뭐냐?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의 물가 하락을 짚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두 차례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0%대 제로금리 시대가 열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전국 땅값이 2,000조나 급등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땅값이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자료인데요.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국토의 땅값 상승분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상승액이 2,000조를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가장 가파른 상승세인데요. 매년 최근 2년 동안 1,000조 원씩 늘었다라는 얘기인데 경실련은 이를 두고 불로소득이 그만큼 늘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당장 이제 3기 신도시 계획이 나오고 토지 보상금이 풀리게 되면 땅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정부가 부동산 안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동남아 패키지 여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얘기도 있다는데 이건 무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패키지 여행의 최대 단점이 단체 쇼핑센터 방문입니다. 강매는 없다 하지만 빈손으로 나오면 눈치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여행객이 가장 많이 가는 동남아 5곳의 관광객 대상 쇼핑센터 판매 제품 가운데 일부가 국내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조사입니다. 특히 식품의 경우 절반 정도가 국내 기준에 미흡했는데요. 베트남에서는 놀이가루에서 쇳가루가 기준치의 최대 25배가 검출이 됐고요. 또 말레이시아에서 판매한 깔라만시 원액 제품에서는 세균수가 45배가 넘어서 판매할 당시 이미 상한 것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설사를 유발하는 센나라 만든 이 다이어트용 차 역시 국내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제품이었는데요. 이처럼 이 소비자원은 이제 시험 성적서를 제공하는 대신에 이 쇼핑센터를 방문하도록 하는 여행사에 대해서 다소 이제 구매 전 제품의 성적서나 인증서 확인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백기정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이.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고 파헤쳐보는 시간.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있으면 좋겠다고 스스로 괜히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과 감성의 이해를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백기종 전 수사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2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오늘 있었던 성남의 어린이집 사건도 좀 여쭤볼까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도 또 있어서, 또 이제 주제를 이걸로 잡았습니다. 마사회의 한 40대 기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게 2004년 부산 경남 경마공원이 생긴 이래 전해진 7번째 비극적인 소식이다. 이거거든요. 이거 뭔가요? 네. 지난 29일입니다. 오전 5시 20분에서 25분경에 부산 경남 경마공원이죠. 네. 이제 소위 말하면은 레츠런 파크라 그래서 전국이 다 있는 그런 경마공원인데. 레츠런 파크. 네, 레츠런 파크. 그런데 여기에서 아침에 화장실을 가는 직원이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화장실 안에 이 40세 된 문모 씨 기수 15년차 기수예요. 네. 이분이 쓰러져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현장에 나와가지고 사체를 옮기고 검시하고 타살 혐의는 없는 걸로 드러났어요. 왜 그러냐면 숙소에서 A4 용지 석 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는데 네. 이 내용에 보면 그동안에 기수하고 조교사라고 있어요. 기수는 뭐냐면 말을 타고 경마장을 달리는 기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교사는 마방을 받아가지고 마법관이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말을 사육하고 교육하고 해서 경마로 내보내는 그런 형태의 이제 일을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일부 직원들이 기수를 하면서 조교사의 자격증을 딴 지 4년 됐는데 조교사를 하려면 높은 사람들 고위직하고 좀 음식도 먹고 좀 잘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전 지시를 내린다는 거예요. 조교사들이 소위 지금 경마장에 보면 경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은 사실은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의혹이 있었죠. 왜냐 네. 경주말을 작전 지시를 내려가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천천히 달리게 하거나 해서 배당을 받게 하는 이런 작전 세력이 있었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번에 이게 또 밝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천천히 달리게 해라.
라는 작전 지시. 그래서 그게 이제 싫어서 기수로서 열심히 달리다 보면은 다음에 기수로서 배정을 안 해버리고 경마에서 빼버리는 이런 형태. 결국 이런 부당함을 이제 그동안에 받았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를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지금 그 지역 방송에서 이제 보도가 돼 가지고 가슴 아프게 하는 건 그 8세 5세 된 아이들이 있는데 이 28일 날 밤 10시에 숙소에 들어가 가지고 부인하고 계속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형태가 있었는데 네. 다음 날 29일 아침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 발견이 됐는데 네. 문제는 그 숙소 안에 이 두 아이들에게 줄 선물 박스가 그대로 놓여 있는 상태가 보도가 되면서 이 마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도출해라라고 하는 비판 여론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게 7번째 비극적인 소식이라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 봐서는 더럽고 치사해서 정말 더는 못하겠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단편적으로 봤을 때 회사가 힘들면 관두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을 좀 제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내 스트레스가 그만큼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를 직장 다니는 분들 당연히 다 스트레스가 있죠. 뭐 누구 녹을 먹는다는 게 그냥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서 지금 이 개인적인 부적응 때문에 생겨나는 극단적인 선택이었는가? 네.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유서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이제 크게는 뭐 이를테면 작전 지시 내려와 가지고 인기 있는 말이 경주에 못 들어오게 했다 이런 압력이 있었다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 천천히 달아 말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뭐 승부 조작과 같은 부정 경마에 대한 의혹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뭐 이 말을 다루면서 전체적으로 감독을 하는 사람을 조교사라고 부르는데 네. 이 조교사가 마국간을 이제 사용하려면 이것도 또 순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 순서를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고위직하고 밥을 먹어야지만 이게 좀 빠르게 선택이 되는 이 불리한 방식에 내가 살려면 동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생계와 가치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조가 기본적으로 불합리하게 되면 이 유서에 따르자면 나는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물리적인 피해도 받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원치 않는 이런 불합리한 일에 대해서 도덕적인 갈등을 끊임없이 해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다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런 장기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게 개인적인 부적응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나 문제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이런 안타까운 삶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한 세 가지를 주목해야 될 겁니다. 하나는 지금 어느 곳에서 사망을 했는가. 이게 지금 직장 내에서 사망을 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유서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정경쟁이나 뭐 부당지시나 부정경마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내용들이 구조적인 부분에서 발생했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들어가고요. 네. 세 번째로는 맨 마지막에 자기 확인이 들어갑니다. 이거 내가 쓴 거야. 라고 자필로 쓴 부분이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이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런 장기적인 15년 이상을 일을 했다는 건 이 구조를 거의 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내가 조교사도 되고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도전할 수 없고 변화할 수 없는 이 표백사회와 같은 이 구조 속에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최종적인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건 우리가 흔히 자살의 종류 중에는 저항적 자살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저항적 자살이요? 예, 이 저항적 자살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문 씨의 아버지도 지금 광화문에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지금 아들의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결국은 이게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부적응의 문제라기보다 이건 구조가 가져다준 사회적 타살이자 동시에 이 저항적 자살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그 유튜브로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 그 최라미님께서는요, 가슴이 아픕니다. 애들 선물 사놓고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던 그 상황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을 사려고 그러니까 준비를 해놨던 것은 사실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마음이 그렇죠. 그전엔 없었을 수 있다는 네. 건데 근데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거는 공공우수 노조에서는 뭐 기자회견 열면서 문 씨의 죽음은 갑질과 부조리가 만든 타살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정도라면 결과적으로는 이 마사회의 갑질과 부조리가 상당히 심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굉장히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수사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이 조교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 4년 전에 면허를 취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갓 면허를 딴 사람이 마방을 배정받고 네네. 자기는 정작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입이 마방을 배정받고 자기는 마방을 배정받지 못하는 상태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죠. 조교사에게 주는 이런 마방 배정을 이제 소위 안 합니다. 안 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기수들에게 경마 주행을 할 때 뭐 살살 타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위 말하면 작전 세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을 받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곤을 샀는데 그 배당을 받아가지고 1등을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뒤떨어진 말이 앞서서 1등을 해버린 그 배당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렇죠. 저도 경마장에 그 수사차 이제 여러 번 갔었지만은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선두로 달릴 수 있는 말이 천천히 타라. 그래서 뒤로 후미지게 떨어지면은 다른 실적이 저조한 말이 앞서면은 그 막곤을 산 배당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럼 뭐 이런 게 뭐냐면 바로 조교사나 기수들이 밖에 있는 막곤을 사는 사람들하고 커넥션이 돼가지고 그 엄청난 이익을 취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이제 의혹이 있고요. 또 뭐냐면은 이런 어떤 지시를 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다음에 기수가 뭐예요? 말을 타서 1등을 하거나 상위 성적을 내면서 배당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기수 자체를 배당을 안 해버리니까 말을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높은 사람하고 좀 식사 좀 하고 좀 잘 좀 돼. 이건 뭐냐면 좀 금품도 좀 건네주고 잘 좀 해라. 좀 아부를 떨어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러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데도 계속 이런 요구가 있는데 못하면은 또 계속 기수에서 배정이 안 되고 마방도 배정을 못 받고 조교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가족들 볼 면목이나 주변에서 볼 때 얼마나 심정이 억울하고 분노스럽겠어요. 그렇죠. 이런 걸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요인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상태인데 이명숙님께서도요. 그래도 너무 힘드셨나 봐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 보내주셨습니다. 그 교수님 20대에는 네.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만 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는 다리, 허리, 목 어디 성한 곳 없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루빨리 조교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해 면허를 땄는데 그럼 뭐하나 다 헛된 일인데 이게 바로 그 유서에서 나온 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고인의 마지막 심리 상태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상태였을까요? 우리가 이 조금 전에 읽어주신 유서의 문장만 봐도 이 무력감이 엄청났구나.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보통 그렇죠. 하죠. 이게 예. 사실은 이 20대 청춘을 잡아쳤다. 누구나 다 20대를 다 바치고 또 청춘을 바치면서 우리가 또 먹고 살고 또 일을 하고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 내 노력의 성취가 매번 무산되거나 혹은 나의 노력에 대한 여러 과정들이 외부에 적절치 못하고 불리한 상황 때문에 무력화된다면 그리고 이게 반복된다면 말씀하셨던 학습된 무기력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에게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안 네. 되는구나. 네.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건 망가지는 거구나. 이런 방식으로 나에게 일종의 소리를 들리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무력감이라고 하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사람이 약해서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취약해서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넘사벽이라는 말을 하죠. 네. 사회적인 불합리의 구조 그 벽이 너무 높으면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그 빠른 동물을 타는 그 기수들이 그 속도감 그리고 그 경기를 통해서 얻어낸 성취를 통해서 맨 마지막 결과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과 패의 의미 또 노력과 성취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넘사벽의 순간을 수없이 맞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겪었던 이 좌절은 한순간에 어떤 화장실에서의 극단적 선택이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징후를 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되게 자살 징후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선택을 하기 전에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불합리를 얘기했을 가능성 좀 높을 거라고 보고요. 아내와의 대화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동료와의 대화에 있어서는 이런 불합리나 울분이나 답답함이나 분노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원래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겠지 하고 그냥 아마 방치했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또 마침 그 수능 성적표를 받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나 이런 답답함을 오래 표현했거나 아니면 급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손을 잡아야 줘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런데 경우에 따라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그 위기를 넘기지만 누군가는 어렵게 그 상황을 힘들게 넘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주변에서 징후를 좀 읽어주고 그 손을 좀 잡아줘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징후는 어느 시점부터 나왔을까?
누군가는 끊임없이 또 많은 구조가 그 징후를 무시했던 건 아닐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나 힘들어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징후가 사실은 있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팀장님 지금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마방을 빨리 받으려면 높으신 분들과 밥을 좀 먹으라고 한다 이러면서 답답함을 호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분들하고 밥 먹고 로비도 해야 되고 이래야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부조리한 갑질로 표현된 것일 텐데 이게 사실이라면 처벌을 어떻게 가능해요? 처벌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좀 약간 웃기는데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그 발표가 된 게 법이 하나 있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서 괴롭히거나 뭔가를 요구를 하거나 이런 형태. 뭐 아까 제가 대기실에서 우리 안 작가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무언의 어떤 심부름. 그러니까 커피 좀 빼와. 라고 했거나 아니면은 어떤 형태로 바라만 보고 있어. 이 시간에 왜 커피를 안 주지 하고 무언의 지시. 이것도 사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두 아이 8세 된 5세 된 아이들과 그다음에 부인과 그리고 굉장히 어떤 편애적인 이런 형태 때문에 수입원이 적었다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가족에 대한 면목이 없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어떤 금품을 뭐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높은 사람하고 좀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해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배임 수재죄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금품을 받거나 그런 문제로 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되면 이 배임 수재죄로 처벌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어떤 그 부산 강서경찰서에 들어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나 아니면 배임 수재죄 부분을 수사를 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수사를 개시를 했으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분에 대해서는 가장 가슴 아픈 게 저는 그거예요. 28일 날 저녁에 들어가서 밤 10시까지 부인과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취재를 하는 가정이 노출이 됐죠. 숙소에서 8세 된 5세 된 아이들에게 줄 인터넷에서 그것도 구매를 한 거예요. 이 선물 박스가 넣어져 있는데 그걸 집에 가져다가 아이들한테 선물도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 내지는 어떤 과도한 그런 어떤 요구에 의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항적 자살을 한 게 아닌가. 이걸 사회에 알리고 싶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지금 문 씨의 아버님이 공공노조 그 지혜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이제 집회나 시위를 하면서 호소를 하는 부분들을 이 사회나 관계 기관에서는 역시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8335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요. 저도 그런 극단적 선택의 충동을 느껴봤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계속 괴롭힐 때 그 상대를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상호 간에 계속 갈등을 겪다가 차라리 그냥 내가 포기하고 말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이번에 극단적 선택하신 그분도 좀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러잖아요. 8살 5살 아까 두 아이 있다 그러셨는데 그 아이들은 아직도 아빠가 훈련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씨의 그 아버지께서 광화문에 매일 나와서 너무 억울하다. 우리 아들을 살려내라. 이런 얘기 좀 하고 계시는데 가족을 잃은 게 진짜 말할 수 없는 극한의 슬픔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하게 되면 가신 분도 문제지만 남아있는 가족들도 사실은 어떻게 좀 상처를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상처 이상이죠.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기본적으로 부모를 잃는다는 게 단순히 누군가의 죽음 의미 그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근원을 상실하는 거고요. 근원을 상실한 거예요? 또 현재의 고통이자 동시에 미래의 나의 모든 삶의 방향과 그림과 색깔이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식을 잃는 건 어떤 것인가? 지금 또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었고 문 씨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또 자식을 다 성장한 자식을 잃은 건데 이거는 부모들이 보통 자녀를 잃었을 때 그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 큰 자식을 잃은 슬픔은 자기의 죽음보다 더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더군다나 이 아버지가 생각하실 때는 적어도 지난 10년간 7명의 이 마사와 관련된 이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거는 개인의 죽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공공운수노조와 함께하고 있는 건데 이게 구조가 몰아간 억울한 죽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게 뭐 고통 끝에 결국 스스로 명을 달리했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이 가족을 우리는 눈을 감길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묻을 수 있을 것인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건 이게 쉽게 가족을 놓아줄 수 없는 또 반드시 풀어야 할 부분이라고 이 가족들도 함께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그 구조가 주는 울분 속에서
통해서 가족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요. 어쩌면 개인적인 아픔이나 질병 때문에 가족을 잃은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당장은 슬픔이고 울분으로 끝나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가족의 공백을 채운다는 건 거의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많이 힘드실 경우 반드시 전문가 꼭 찾으셔야 되고요. 특별히 울분이 있다면 이 울분이 풀려야 아마 이 가족들의 아픔도 어느 정도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팀장님 제가 보기에 이분이 근무하는 곳이 마사회잖아요. 네. 마사회는 특성이 돈을 사람들이 이렇게 내고 막건을 사서 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떤 결과에 따라 돈을 더 많이 받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이런 구조 우연에 의한 그런 어떤 결과물을 받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히 돈하고 연관되어 네. 있기 때문에 이분이 겪는 스트레스가 더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거 혹시 뭐 사실 이제 이런 게 있죠. 원래 소위 말하면 1년에 최다승 1등 상위 순번에 배정된 기수 한 분이 38세 된 기수가 네. 이제 자동차 경주로 입구에서 차 속에서 이제 번개탄 식으로 이런 부분의 요인이 돼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과도한 업무라든가 어떤 강력한 요구,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요구, 그리고 신분에 대한 그런 어떤 지위 보장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기술을 하면서 조교사를 하기 위해서 4년 전에 면허를 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이 낙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교사를 딴 사람은 어떤 형태, 로비가 있었다고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은 이 마방을 배정받고 조교사가 됐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들에서 오는 굴욕감이라든가 분노 이런 게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가 지난 사건 한번 들어보죠. 이재수 사령관 자살 사건 아시죠? 네. 그다음에 부장검사로부터 혹독한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해서 2016년 5월 달에 김홍영 검사가 자살해서 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죠. 네. 그다음에 변창훈 검사라든가 또 조진래 의원도 하셨지만 조진래 변호사라든가 또 최근에 청와대 민정반에 있던 특감반에 있던 이분도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가지고 온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과도한 업무가 주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직장 내에서 뭔가 굉장히 어떤 고수위에 오르는 그런 어떤 요구를 한다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족에 대한 어떤 근심 걱정 이런 부분들이 겹쳐져서 결국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술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폭로를 했듯이 기수가 달려서 상위 순번에 배정이 되면 배당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기수의 배정을 안 해버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또 예를 들면 식사 제공이나 이런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미움을 당해서 기수의 배정을 안 해버리고 이런 형태가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족들에 대한 볼 면목도 없고 주변에 소위 말하면 기수나 교수사에 대한 후배들로부터도 저 사람은 무능력자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굴욕감이 생기면서 분노나 좌절감이 들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조직 생활을 오래 해봤지만은 네. 지속적인 어떤 대화나 관심을 주지 않는 경우에 이상한 증세를 그러니까 전조적인 징조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방치를 해버리잖아요. 제가 사실 직장 내에 있으면서도 실제로 38세 된 직원이 하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 파트에서. 이건 뭐냐면 평소에 우울해 보이고 얼굴에 상실감이 있고 또 뭔가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만 시키고 네. 대화를 하지 않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그런 위험한 수준이 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도 이런 요인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성실히 노력하면 그걸로 뭔가 보상을 받는 구조가 아니고 그거 이외에 플러스 알파를 반드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직장 내 스트레스가 상당히 극심한 우울증으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개인적 우울증으로 우리가 이걸 볼 것인가 아니면 구조가 멱살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거를 구조적인 어떤 코너에 몰려서 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이었는가 이거는 조금 좀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양자가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고 연합되거나 혹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 얘기가 나온다면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고 이 구조가 한 개인에게 미친 영향이 이 정도 크다면 이거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극단적 선택이라든지 가슴 아픈 이야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개선해야 이 부분이 더 나아져야 될 부분이고요. 이분의 죽음이 안타깝지 않게 되려면 네. 이 사회가 분명한 변화의 결과를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오늘 수능 성적표 손에 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집에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은 아이들에게 구조가 준 폭력의 일부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남은 자의 몫이자 동시에 어른들의 몫일 거고요. 또 특별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우리가 악천후를 겪고 있지만 내 스스로가 난파선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있고 이 파도를 넘으면 그 다음번에 또 다른 감정이 또 다른 상황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 지내지 마시고 꼭 도움을 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1110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 한국 마사회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히 이제 수사도 잘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팀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네.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인들이 높은 업무 강도를 하소연하는 글을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 또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은 그 직장 내에서 이제 제도적인 장치가 정착되어 있는 건 없죠. 왜 그러냐면은 네. 어떤 리더들이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관심을 주는 형태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대화나 또 관심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도한 업무나 또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그 소가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방치를 해버리면은 결국은 뭐겠어요? 밖으로 튀어나가고 그렇죠. 어떤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마사에서 2017년 10월 달에 어떤 경우냐면 기수나 조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지만은 이분은 거의 27년 동안 경마장에서 일을 하신 간부 55세 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분의 일기장을 경찰에서 쭉 이제 훑어봤어요. 어떤 네. 취지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 그랬는데 경영자 전행, 그다음 내부 비리에 의한 갈등과 그 스트레스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근데 밖으로 배설하지 못하고 결국은 일기장에다 자기 혼자만 하는 다이어리에다 계속 그걸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경찰이 수사에 단초가 됐었는데 상당히 높은 고위직에 있는 분도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직장 내에서 보살핌이나 관심 이런 부분이 없고 배려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행한 일이 있는데 아까 정말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이호선 교수님이. 자, 파도가 치면 넘어서 잔잔한 바다가 있죠. 이런 부분 반드시 이겨내고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정신적 고통을 느끼시거나 우울감이 요즘 가중돼서 힘들다 이런 분들은요. 자살 예방 전화 1577-0199, 복지부 희망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좋은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스스로 좀 노력하고 용기를 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정 전 팀장, 이호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100초 만에 읽는 조간신문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일면 헤드라인, 로켓맨 김정은은 군사력 쓸 수도 있다. 트럼프 북의 경고입니다. 일면 사진으로는 올해 수능 만점을 받은 경남 김해시 김해외고의 송영준 군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송 군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입학했다는 내용을 함께 전하고 있네요.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일면 헤드라인, 조선일보와 같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북에 무력 사용해야 한다면 쓸 것입니다. 일면 사진은 2020학년도 정시 모집 배치 참고표를 보고 있는 학원 관계자와 학생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향신문 볼까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둘러싼 검경 갈등을 다뤘네요. 일면 헤드라인, 수사관 사망, 청와대 검찰 혼전입니다. 중앙일보는 같은 내용을 다르게 썼네요. 일면 헤드라인, 황운하 부하, 김기현 고발인과 535번 통화했다입니다. 오늘 궁금한 일면 헤드라인은 동아일보입니다. 사다리 없는 일자리 절벽, 그 위의 40대인데요.
4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40대 취업자 수와 그 이면의 현실을 기획기사로 다뤘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100초 만에 읽는 조간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뉴스를 조금 다른 각도로 탐구해보는 뉴스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사 시간인데요. 역사인 듯 시사인 듯한 주제 준비했고요. 제일 잘 아시는 송기호 변호사님께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얘기 왜 꺼내느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인데 사실 얼마 전에 유네스코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강제 동원되었다 이런 문구가 빠진 채로 군함도 말씀하시죠? 예, 네. 그렇게 올라갔다라는 기사를 읽고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이런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 조금 변호사님께서 좀 자세히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이 문제 함께 오셨는데. 애초에 이제 7월 달에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우리가 충분히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은 허가 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 배경에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있죠.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강제동원이라는 것은 이제 유엔 규정에서도 금지하는 강제 노동의 문제이고 또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일본에 대해서 국제인권법을 지켜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인권의 문제다. 인권의 프레임을 우리는 좀 더 집중해 가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데 전 지금 세계적으로는 잘 되고 있겠지만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좀 인정을 잘 못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출발을 그러니까 7월 1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서 시작한 문제인데 일본이 이제 겉으로는 말을 않지만 그 배경에는 우리 대법원 판결. 그렇죠. 네, 그게 국제법 위반이다. 이제 이 틀을 계속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이죠. 그 논리를 한 번도 지금 철회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서 결국은 일본이 이 문제를 수출 규제와 연계를 시켰는데 지금 수출 규제 문제는 이제 풀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일본 자신의 책임, 잘못된 접근 마치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자신들이 패소한 일본 기업들이 그 판결을 지키면 되는데 네. 그걸 방해하는 자신의 그런 오류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면 이제 그쪽에 잘못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얼마 전에 이제 일본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안을 내놓았어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라고 하면서. 근데 그때는 우리 쪽 피해자들 반응도 사실 되게 좋지 않았었는데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서 그러는지 문희상 의장이 내놓은 안이 이제 지소미아 종료를 좀 조건부로 유예하면서 연기하면서 갑자기 긍정적으로 좀 검토가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문희상 안이 이제 구체적인 법률 안까지 나왔을 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이 안이 잘못됐다는 걸 처음부터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잘못된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일본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자발적 기부금을 내는 형식으로 기금을 만들면 피해자분들이 그 기금에서 위로금을 신청할 경우에 일본 기업의 책임을 소멸시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가령 이제 교통사고를 냈는데 서로 합의를 보고 그걸 이제 화해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해자분들이 위로금을 신청해서 받게 되면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책하는 재판상 화해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 조항이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분들에게 우리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건 이미 참여정부 시절 때도 있었어요. 네.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문희상 안이 종래 법안과 가장 크게 다른 것은 피해자분들이 기금을 받으면 법적으로 우리 국내법적으로 면책이 되는. 네,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그런 조항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안이 가장 문제인 것은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돈으로 혹은 피해자의 돈으로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구조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네. 이 문희상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의 모순, 일본의 문제점을 우리 사회에 전가시키고 그렇죠. 우리의 분열로 이게 악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분히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법적으로도 이 문희상안 가지고는 일본이 이야기하는 그런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희상안으로 갔을 경우에 피해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참여정부 시절에 피해조사위원회에서 피해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한 22만 명쯤 되거든요. 네. 지금 일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단 한 건이라도 일본 기업의 재산권이 한국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압류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문희상안이 일본의 그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려면 이 22만 명 분들이 피해자 위로금을 받을 경우에 이분들의 권리를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 대법원 판결을 받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한 1,000명 정도가 법원에 지금 소송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분들의 재판 청구권을 다 소멸시켜 줘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22만 명 중에 예를 들어서 이 1,000명을 제외하고 21만 9천 명이 위로금을 받는다고 하신들 이 1,000명이 아니다 나는 일본 기업에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 이것이 네. 나의 뜻이다. 내가 단지 돈을 받기 위해서. 지금 사실 돈 문제는 참여정부 시절에 약 7만 명에게 6,300억 원 우리 예산으로 지급한 적도 있거든요. 네. 이건 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1,000명분이 나는 끝까지 재판을 하겠다고 한다면 결국은 다시 일본 정부와의 문제가 다시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희상 의장안은 법적 구조 문제를 떠나서 실효성도 없다. 근본적인 해결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문희상 의장안이 독일이 만든 법처럼 아예 모든 청구권은 이 법을 통해서만 해결이 되고 나머지 별도로 재판을 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들어간다면 네. 그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재판 청구권이라든지 또 개인의 그런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위헌 법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안은 지나치게 조급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위안부 합의하고는 달리 우리 법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네네. 이것이 정말로 발의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 안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커다란 어떤 상처 또 우리 법치주의의 수준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는 또 일본은 아베 앞에서 어떤 자중질환이라고 할까요? 실효성도 없으면서 법적으로도 논리적인 그런 어떤 정합성도 갖지 못하는 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867의 애청자분께서도 문희상안은 엎드려서 절받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고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지금 보내주시는데 그런데 왜 일본은 이 안을 갑자기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합니까? 우리 노영희 앵커님이 만약에 일본 아베 총리라면 이 법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엄청 좋아하고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만세 불렀을 거예요. 사실 저는 손 안 대고 코 푼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일본 사람이라면. 특히 지금까지 일본이 이야기해온 한국 대법원 판결에 뭔가 문제가 있다. 네, 그렇죠.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이 이 판결 결과를 이행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아베 총리가 국제법에 어긋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고, 네. 지난달이죠. 최근에 이 한일 변호사 공동 성명이 나왔는데 그 원칙을 제시했는데 아베 총리는 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려고 하는 일본 기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자, 문희상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일본에게 가장 큰 승리는 뭐냐면 지금까지 일본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우리가 좀 돌이켜 보면
일본의 논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 국제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네.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는 이야기죠. 이 무인상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러한 일본의 논리를 완벽하게 뒷받침해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서 그걸 가지고 우리 민사집행법, 우리 사법 주권에 따라서 이행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 우리 국내 기업들 사이에도 가령 패소한 기업이 자기 재산이 있는데도 그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강제 집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도 아파트 담보 넣어서 돈 은행에서 빌렸는데 못 갚으면 은행이 경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패소 판결 받은 일본 기업에 대한 정상적인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대한민국 말하는 거죠. 법을 만들어서 네.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 나오는 건 정확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 애초에 법안을 보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법안의 제안 이후에. 네. 그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어떤 존엄성과 명예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은 우리 사회가 계속 지적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위안부 합의를 우리 법으로 합리화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이건 못 받아들인다. 예. 그런 입장이신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국회에서 비준을 못 받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이게 나쁜 선례로 남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 큰 분열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네. 지금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무인상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는 민주당이 좀 더 명확한 입장을 좀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요. 가령 덜컥 이게 발의가 됐다. 그러면 저는 국회 안에서 이 법안에 찬성하는 당도 있을 것 같거든요. 통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어렵다.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왜 갑자기 대두가 됐느냐라고 한다면 예. 일본 안에서 호응하는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무인상 의장이 와세다대에 가서 그냥 연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논리, 일본의 입장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이런 방향으로 해결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세히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제 7월 1일 수출 규제에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고 또 그게 아베의 모순적 조치이기 때문에 결국은 허가 날 거라는 제가 말씀을 7월 달부터 드렸는데요. 네. 자, 만약에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그런 압박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무인상 의장안이 나왔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도 사실은 이제 이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조금 모르는 척하고 좀 통과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이유가 이제 조금 유추가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소미의 종료랑 맞물려서 급박하게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나온 상황에서 뭔가 좀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또 한편에서는 외교적인 실리를 좀 따져보자 이제 그만하자 뭐 이런 말도 조금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 문희상 의장의 아니라고 하는 게 또 힘을 조금씩 얻어가고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만 호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일정하게 무인상 의장안을 받아들이자는 흐름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흐름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 분열을 염려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2003년부터 이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 예산으로 약 6,300억 원을 지급해서 이분들의 뭐 사망하신 분에게 2천만 원씩 그렇게 충분히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원칙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나온 이 우리 법에서 정한 조사위원회의 결과에 의하면 제대로 강제동원 피해를 조사해서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배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원칙이란 말이죠. 근데 7월 1일 날 그 모순적인 아베의 수출 규제가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지금 독일의 사례를 드는데 독일은 이 BMW라든지 독일 자동차 미국에 있는 독일 자동차에 대해서 계속 소송이 들어가니까 독일 기업이 주도해서
가해국 기업이 주도해서 법을 만들었거든요. 네. 우리랑 완전히 경우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2003년 이후에 법을 만들어서 국가 예산을 들여서 해왔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원칙이 단지 아베 총리가 7월 1일 날 그런 모순적인 수출 규제 충분히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출 규제 하나 내놨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와르르 무너지는 이 법안이 지금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하게 좀 이제는 우리의 원칙을 좀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이 부분은 2003년부터 법과 그리고 6,300억 원이라는 예산 그리고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서 이게 인권 문제라는 점 그리고 일본에게 사과와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그냥 너무 허무하게 받아들일 것 같았으면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왜 싸웠나 이런 생각 안 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어떤 대안을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일본이 결국 태도를 뭐 크게 변화시키지 않을 거란 전제 하에서. 자,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그 자체로 충분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일본은 1차 허가를 다 내줬잖아요. 그렇죠. 수출 규제는 그렇게 영향을 못 미친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따라서 우리의 대안은 자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연로하신 분들 네. 그분들에게 소송에서 어렵게 받아가라고 말씀을 드린 것보다는 저는 2003년에 우리가 추진했던 국가 예산을 통한 지원. 네. 이 법 이름도 지원법이거든요. 네네네. 그걸 네.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좀 더 이 지원의 근거를 더 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배상을 받고 싶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금이 구상권을 행사를 해서 오히려 한 분 한 분 흐트러진 분들의 피해자분들의 뜻을 모아서 더 강하게 그리고 조사위원회에서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더 정확한 피해 조사를 하고 아까 잘 군함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이 유네스코에서도 약속한 걸 지키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인권적 차원에서 지원 그리고 정확한 조사 이걸 통해서 원칙대로 일본에 대해서 또 국제사회에 대해서 지금 강제노동 문제이기 때문에 네. 유엔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일관되게 입장을 밝혀왔거든요. 그런 원칙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대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켜나가고 그다음에 뭐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먼저 구제를 해주고 나머지는 나라가 알아서 이제 구상하는 방식으로 하자 이런 얘기시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여러분 찾아뵙고 있고요. 8시 정각에 3, 4부가 진행이 되죠.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